김수민의 뉴스 밑장. 유력 대선 주자 심층 비판 2편입니다. 1편의 속성 좌파의 박정희 속성 이재명 편 이어서 2편 윤석열 편입니다. 1편에 대한 소감들이 올라왔는데요. 여러 좋은 말씀들 있었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제가 다 발췌해가지고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에피쿠로스 님이 저는 대학생이고 이재명 찍을 생각입니다. 김수민 평론가가 미워하는 평론가 방송을 많이 듣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김수민 씨의 평론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상대를 깎아내리고 진실을 왜곡하는 평론이 넘치는 시대에 김수민 씨는 국힘 민주당 평론가들이 말하지 않는 진정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평론을 하기 때문이죠. 저는 김수민, 김민하 같이 깊이 있으면서도 진정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는 평론가가 늘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악플이나 모욕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악플이나 모욕에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내가 그런 평론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악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대댓글을 다는 사람이 접니다. 조국 사태 이후로 제가 악플을 읽지 않으면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급기야 최근에는 같이 악플 달기 신공을 개발했는데, 어떤 식이냐면 누가 저한테 악플 달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같이 김수민을 욕하는 악플을 답니다. 예를 들면 한겨레 TV 예언해줌에 악플이 출연자 3명 다 싫다, 특히 김수민은 더 싫다, 이런 악플이 달리면 제가 밑에 악플을 달아가지고 김수민 한 놈만 패야 된다, 다른 두 패널은 띄워야 된다, 그래야 김수민 한 명이라도 하차시킬 수 있다. 이런 걸 달거나, 김수민 요즘 다시 기어 나오네, 이런 악플이 달려요. 내가 한겨레 TV 예언해줌 한 지가 이거 언제부터 했더라? 1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뭐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기어 나오냐고. 얘는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처음 봤거나 아니면은 벌써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걸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제가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대댓글을 답니다. 저 새끼, 김수민 저 새끼 기어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바퀴벌레 같은 새끼, 뭐 이런 거. 내가 악플을 왜 다는 줄 알겠어. 자, 이 방금 그 소감 올려주신 분 에피쿠로스님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다라고 스스로 밝히셨어요. 이재명 후보 지지자 또는 윤석열 후보 지지자 굉장히 많죠. 똑같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다 똑같은 사람들일까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네. 그리고 제가 거대 양당 체제를 늘 비판해왔고, 또 현재도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의 지지층을 버리고 가는 평론을 하는 거냐? 저하고 이 점까지 동의가 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방송을 추구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제가 비판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고요. 물론 하나의 그 중심 축은 갖고 갑니다만, 저하고 정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들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 비록 듣지는 않겠지만 별로, 네, 그렇지만 에피쿠로스님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뭐 제가 특별히 뭐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됐겠습니까? 제가 있든 없든 간에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왕의 기회가 온 것은 최대한 공익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처받는 거에 대한 걱정은 저를 줄곧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국면에서 어떤 사람들과 싸운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싸움의 힘이 나중으로 이어지는 거죠. 또 다른 인간들과 싸울 때, 가령 제가 기초의원 할 때 박정희 향수 친박 세력이라고 하죠. 친박 세력이랑 싸웠던 거, 그게 나중에 친조국 세력이랑 싸울 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친조국 세력이랑 싸웠던 것이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를 닥치고 옹호하면서 상대방을 양념질하는 쪽하고 싸울 때도 힘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싸울 거냐? 아니, 이 싸움 자체가 지겹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싸우려고 사는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싸우는 게 당연한 것이고, 내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점이 한쪽 편에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라는 건 하나의 일면인 거고,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리고 싸울 때 싸울지라도 우리의 삶과 정치가 갖고 있는 긍정적 가치, 이런 것들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하고 다른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서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그런 얘기는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방송을 들었는데 이렇게 다른 느낌이 있다는 건데, 당사자분들은 좀 아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이디는 소개 안 하겠습니다. 3명의 소감, 이 같은 방송을 들은 거예요. 이재명 후보 편을 들은 3사람의 소감인데, 자, 첫 번째 사람이 저보고 타 방송에선 생글생글 웃으시는데 여기선 짜증을, 제가 그 정도를 짜증이라고 보시는 게 좀 난감하네요. 제가 진짜 짜증내는 거 한번 들려드려요. 예전 에피소드에 시즌 1 때라든지 이때 그런 거 있었는데, 그리고 이재명 후보 편 제가 특별히 어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지 않은데, 자, 그렇다 치고 저한테 짜증을 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아니 이거 더 짚고 넘어갈게. 생글생글 웃으시는데 타 방송에서는, 예? 좋게 얘기할 때 좋게 들으라고. 좋게 안 들으니까 화내는 거 아니야. 나 그 제도권 방송에서도 찡그리고 화낸 적 있습니다. 좋게 얘기했을 때 안 들으면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중간중간에 욕 좀 섞어주시니 더 몰입되고 좋습니다. 김수민 최고짱. 자, 이분은 욕을 해주니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짜증을 내고 있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 수민님 방송은 편안한 목소리로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는 맛으로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날카로운데 편안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 같은 방송을 듣고 내용에 대한 인식 차가 아니고 감정에 대한 차이인데 자기가 느낀 거죠. 이거 결국에 뭘 의미하냐면, 김수민에 대한 느낌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본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패러다임과 본인의 인식이 어떤 건지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다르게 느낀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것은 이분 각각의 느낌들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확실하게 이건 아세요. 본인하고 완전히 다르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방송에 안경을 쓰고 나올 때가 있고 안 쓰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쓰고 나오는 게 좋다라는 분이 있어요. 어제도 방송하는데 쓰고 나오래요. 갑자기 문자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안 쓰는 게 좋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안 쓰는 게 좋다 쪽이 조금 더 많아요. 각자의 느낌이 있는 거죠. 되게 흥미로운 거는, 여기도 세대 차이가 나고 성별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고 안경 쓰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저보다는. 그리고 남성 쪽이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안경을 안 쓰는 게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대체로 나이가 좀 어립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이런 문제는 아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기하고 다르게 느끼는, 정반대로 느끼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일례로 보면 얼마 전에 권경애 변호사께서 국힘의 경선 과정에서 쓴 글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대충 이런 거였습니다. 윤석열은 개혁보수고 뭐 혁신 뭐 이런 쪽이고 홍준표는 수구다. 약간 그런 쪽으로 썼거든요. 그 반대로 느끼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2030에서 홍준표 지지가 올랐었고, 윤석열 후보는 현재는 이제 홍준표 지지했던 표를 좀 어느 정도 갖고 가는 분위기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20대 쪽의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고, 경선 도중에는 특히나 그냥 노인 세대만 지지하는 후보였었어요. 네. 근데 뭐 나이가 좀 있으신 권경애 변호사 86세대에 해당하시죠? 이분이 보기에는 윤석열이 개혁, 홍준표가 수구 이렇게 보였겠지만 2030 세대는 그 거꾸로 봤다는 겁니다. 자, 오늘 윤석열 편을 하는데요. 자, 윤석열 후보가 그럼 왜 수구 세력처럼 느껴지게 됐을까? 국민의힘에 들어갔죠. 그리고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국민의힘보다 더 국민의힘 같았다.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고 김민하 평론가의 표현을 옮기겠습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주 120시간 노동, 뭐 아프리카 발언, 손발 노동 얘기하면서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다. 그런 발언을 하질 않나. 뭐 되게 많았죠. 그러다 결국에 전두환 얘기 나오면서 폭발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전두환 발언 때문에 폭발한 사람들이 윤석열이 전두환을 찬양하는구나라고 폭발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저 사람은 계속 일관되게 하나도 진보적인 면모는 하나도 없고 사람은 누구나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갖고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계속 보수만 보이는 거예요. 이재명은 차라리 뭐 중간에 박정희 얘기를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뭘 이렇게 트는 맛이라도 있지. 윤석열 후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까지 가면 안 되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전두환까지 건드려 버리니까 전두환 이름 나오는 순간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악재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본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과 안 한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왜 안 하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전두환을 찬양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아랑곳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전까지 본인이 밟아갔던 과정들을 보시라고. 압도적 정권 교체란 얘기를 했다고 해요. 윤석열 후보가 본격적으로 대선판에 등판하기 직전에. 그거는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 내지는 탈문진보, 뭐 탈진보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쪽까지 다 규합해가지고 승리하겠다. 그럴 만한 행동을 했나요, 근데? 사실 그 말조차도 굉장히 비과학적인 말입니다. 압도적 정권 교체라고요? 자,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박정희 후보가 53% 나왔습니다. 독재 정권인데도 53% 나왔어요. 1987년 대선 이후에 최대 득표를 한 사람이 누구다? 득표율로? 박근혜죠. 51.55%. 아무리 잘해봤자 이 선 못 넘어요. 53, 51 못 넘는다고. 넘으면 더 이상하다고. 넘으면 더 이상해요. 어떻게 됐어요? 박정희 53% 얻고 어떻게 됐습니까? 총 맞고 갔잖아요. 박근혜 51.55% 얻고 어떻게 됐습니까? 파면됐어요. 1위 득표율 많으면은 장땡인 줄 아나 본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서울시장 선거하고 달라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57% 얻고 이런 거랑 다릅니다. 그거는 중간에 껴있는 정권 심판 선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대선은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에요.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 선거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표를 많이 얻는다고 장땡이 아니라고. 그 표를 많이 얻은 덕분에 집중 타겟이 되고 쓰러지는 것이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였습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가 믿고 있는 건 뭐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여론조사에서 5, 60% 정도 나와요. 이거를 다 가져가겠다. 그리고 경선 내내 보여줬던 국민의힘보다 더 국민의힘 같은 행보는
만만하게 보는 거죠. 결국에는 경선 기간에는 확실하게 이렇게 하고 본선 치르면 나한테 다 올 거다. 60% 가까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본데 오히려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조금씩 여론조사에서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후보 본인 때문입니다. 정권 교체냐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교체였는데 윤석열을 놓고 보니까 아닌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 기권으로 가거나 이재명 후보로 심지어 갑니다. 이재명 쪽은 이재명대로 이재명으로 당선돼도 정권 교체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굉장히 부족하거나 기만적인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먹히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럼 윤석열의 카드는 뭐냐? 난 윤석열이 지금까지 반문 이외에 뭘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반문이면 다냐고. 반문이면 문재인 반대하는 유권자들 다 뭐이냐고요. 반문이 다 같은 반문이냐고. 반문이라는 게 광범위하게 있다고 치더라도 5, 60%의 정권교체 여론을 바라는 유권자는 다양합니다. 민주당으로 모여있는 사람보다 훨 다양하다고. 이거를 규합시킬 만한 행동을 했습니까? 윤석열이? 자, 최근에 이제 와서 하는 것이 선대위원장에 김종인 영입하는 거였어요.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모르겠어요. 뭐 갑자기 며칠 뒤에 짠 하고 성사가 될진 모르겠는데 이 자체가 문제라고. 김종인은 훌륭한 정치인 맞죠? 저는 이 사람은 대통령감은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떤 기획자로서 역량 있는 얼마 안 남은 사람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해찬보다 김종인이 더 위에요. 실력이. 이해찬이야 자기 진영에 딱 이렇게 보장받은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생긴 그 안정적인 기반을 갖고 한 것이고, 김종인은 한국 정치의 전체판을 놓고 보는, 그리고 그것을 흔들거나 고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정당하고 얽히게 됐는데, 심지어 김종인 씨는 민주노동당 창당 시절에도 권영길, 노회찬 이런 인사들하고 어울려 다녔던 사람입니다. 김종인이 그럼 왜 민노당 인사들하고 어울려 다녔을까요? 민노당 입당하려고? 민노당 비대위원장 하려고? 아니죠. 김종인이 봤을 때 한국 정치의 전체판에서 민노당 같은 그 진보좌파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조언도 해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자기 얘기도 하고 이러려고 만난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은 특정 당파의 그 숙성, 양성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체판을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캐릭터는 잘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앞으로는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앞으로는 각 당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각각이 잘하고 또 어우러지면서 전체판이 만들어져야지, 전체판 자체를 내가 건드려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획자 조정자는 이제는 아닙니다. 그것도 87년 체제의 특징이라고 보죠. 근데 자, 이 김종인은 그러면 실력이 있으니까 모셔야 되냐? 아니, 자기가 잘해야지. 김종인이 뭐 있어가지고 잘하고 없으면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식이. 윤석열 본인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잘했냐고. 자, 윤석열 후보의 문제 이런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게 구색이 맞으면 사람들, 대중들에게 통할 거다라고 믿는 이런 문제가 강합니다. 자,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서 수락 연설을 해요. 11월 5일에. 연설문 보면 되게 잘 썼어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후보 본인이 썼다면 그것도 능력입니다. 연설문이 일단 그 운율, 리듬 이런 게 딱 맞아서 후보가 연설을 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쓰여졌어요. 그리고 그 골격도 그러하지만 내용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대 우파, 뭐 진보 대 보수 이런 식으로 억지로 프레임 짜가지고 상대방 공격하면서 좌파가 문제야, 진보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에 근거해서, 다만 문재인 정권은 이 가치를 어겼다 이런 구조에서 쓰여졌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동의 안 하겠죠. 그리고 근데 저는 동의 여부를 떠나서 내가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썼다, 프레임도 효과적으로 구성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윤석열의 후보 수락 연설문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자, 맨날 윤석열이 뭐 가끔씩 선언해서 하는 얘기가 성장과 분배는 한 몸입니다. 복지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의 국민의힘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뒷받침되고 있냐고요, 거기에.
그럼 뭘 할 건데? 근데 한다는 건 다 문재인 정권이 이랬기 때문에 나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다 그런 식이에요. 다 반대로 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윤석열 후보가 어디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에 대해서 언급 안 한다고, 북한 소행이라는 걸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확인을 해봐야 되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본인은 내가 검사를 비록 오래 했지만 정치에 관심도 깊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겠지만, 이게 뭐, 나는 뚜렷이 기억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할 때 이미 그 얘기했어요. 북한의 소행이라고. 뭐 얘기 다 했는데, 내가 그때 왜 기억나냐면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거기에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중에 일부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도 가요. 문재인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선거에 자기한테 해댈 것 같으면 성소수자를 반대한다는 말도 꺼리낌 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천안함으로 꼬투리 잡힐 그 근거를 놔뒀겠어요? 다 나온다고 검색해도. 근데 윤석열은 그럼 왜 문재인이 천안함 소행, 북한 소행 얘기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느냐? 혼자서 그냥 뇌피셜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때는 친민주당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양정철 씨하고 뭐 친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만나고 그랬던 건 사실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초기에 문무일 검찰이었는데 그때 윤석열이 칼잡이로서 했던 수사들 있지 않습니까? 적폐 수사들. 거기까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정치하면 민주당 가겠다 싶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조국 수사를 기점으로 해서 문 정권하고 틀어졌고 문 정권한테 두들겨 맞고 이랬어요. 그럼 두들겨 맞으면 꿋꿋이 싸우면 되지. 근데 두들겨 맞으면서 반문으로 계속 도는 거야. 돌고 반문으로 돌고. 그 뭐 자유민주주의 얘기 많이 해요.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상대방 저기 민주당 쪽은 결국에 민중민주주의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386 세대는 민중민주주의 학습을 받아가지고 지금 전체주의적인 마인드를 막 갖고 있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애초부터 그들이 청소년기에 유신시대였고 민주주의를 몸에 익히지 못한 상태였고 한국 사회 전체가 집단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런 것들이 강한 사회였다고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라고. 자, 그럼 거꾸로 1960년생인 윤석열 본인은 거기서 자유로운가? 아니라니까요. 결국에 그냥 반문일변도밖에 없는 거야. 문재인은 이랬기 때문에 난 저렇게 한다. 다 반대로 도는 거야 무조건. 자, 그럼 반대로 돌면 문재인은 그러다 칩시다. 문재인은 그런데 반대로 돌면 옳게 됩니까? 이걸 따져봐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본인이 뭘 할 건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 맨날 선언으로만 뭐 진보도 어느 정도 껴안고 가고 뭐 선언만 있어, 선언만. 이게 뭐랑 비슷합니까? 문재인 정권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문재인 정권은 계속 선언만 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 뭐 이런 얘기 막 던지면서 선언만 계속합니다. 오죽하면 지금 또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잖아. 종전선언 한다고 종전되는 거 아닌데 종전되려면 평화협정 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 선언에 매달리고 구색 가축에 매달리고 이것이 마치 문재인 정권과 흡사합니다. 지금 또 보세요. 그러니까 김종인 영입에 집착하고 사람을 누구 앉히는 데 집착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김대중 마케팅 했어요. 제가 이거 정확히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 TV조선 아고라에 뉴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가는데 이재명이 박정희를 꺼냈잖아요.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맞췄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내가 못했구나. 이재명이 저는 그 CBS 한판 승부라는 프로에서 이재명은 21세기 새마을운동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얘기 했나 일부에서 내가? 하여튼 그랬는데 진짜로 이재명이 박정희 마케팅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 브리핑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서 김대중 나올 거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TV조선 아고라에서 국민의힘에서 김대중 카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며칠 뒤에 한 주도 안 지나서 바로 한 2, 3일 뒤에 윤석열이 김대중 마케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좋은 얘기도 했어요.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가서 재확인하는 걸로 한일 관계 개선 시작하겠다. 이거 좋아요. 자, 근데 김대중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김대중과 같이 일했던 뭐 박주선 이런 사람들 몇 명 영입한다고 뭐 됩니까? 그럼 자기가 뭘 내놔야 될 거 아니야. 뭘 내놨어요?
그것도 한다는 얘기가 물론 취소하긴 했지만은 전두환 죽으니까 전두환 전직 대통령이니까 조문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정신 못 차렸어요. 아니 실제로 보여주는 실 내용이 이런 수준인데 무슨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하고 뭐 한마디로 그거 아니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권 교체를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딱 문재인 정권이랑 뭐가 다르냐고. 자, 이 사람이 또 사람이 얼마나 집착하는지 보여주는 게 선대위에 누구를 참여시키겠다. 뭐 김병준 참여시키는 거, 뭐 김종인을 포기하면서 김병준 참여시키는 거 좋아요. 예. 근데 자, 아까 김종인 얘기 다시 조금 돌아가서 김종인한테 왜 이렇게 매달리는데? 그러니까 김종인은 필요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김종인이 필요하다는 거는 김종인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일을 김종인 없이도 자기 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후보가. 김종인이 얼마나 윤석열 한심하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그냥 쥐가 알아서 잘 하든지, 그럼. 계속 찾아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윤석열 주변에 측근 인사는 최후 통첩 이런 얘기 해가지고, 김종인이 주접 떨지 마! 이렇게, 한마디 하고, 이게 뭡니까? 이러면 저는 김종인이 윤석열한테 달아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한테 매달릴 게 아니고, 내용을 담보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김성태 선대위 참여하는데, 잠깐 그랬대요, 윤석열이. 뭐 조국 사태에 대한 것도 있고 2030 세대가 어떻게 보겠느냐 하면서 김성태 빼고 갈 것처럼 얘기하다가 김성태 그냥 안고 간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김성태가 KT 특혜 채용 문제로 결국에 기소까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 나오고 2심에서 유죄 나왔어요. 대법원 판결 아직 안 나왔죠.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답니다.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닌가? 조국기 부대가 저한테 계속 하는 거. 야, 조국기 부대는 이제 조국 수사 기소 그 정경심 그거 할 때 뭐 판결 나오면 김수민 꿇어라 했거든요. 1심에서 정경심 유죄, 2심에서 정경심 유죄. 얘네들은 대법원 판결 나도 인정 안 할 거예요. 재심 가자고 할 겁니다. 그리고 재심 한명숙처럼 가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재심에서 또 깨져도 얘들은 역사의 법정에서 지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아니, 재판을 3심까지 최종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확인되는 게 있잖아. 확인되는 게. 그것까지 부정할 겁니까? 그렇게 치면 조국은 1심도 안 했어. 똑같이 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국민의힘에서 김성태 최종 재판 결과 안 나왔기 때문에 안고 간다는 게 민주당의 조국기 부대하고 뭐가 다르냐고. 자, 그럼 김성태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그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김성태가 국회의원 하면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할 때 KT 이석채 회장 출석을 못하게 하는, 그걸 함으로써 그 대가로 그 딸이 KT에 채용이 되는 이 상황에 대한 거잖아요. 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무죄가 나오면서도 법원 판결이 뭐냐면 이건 특혜는 맞다는 거예요. 특혜에 의한 부정채용이라는 것도 맞다는 겁니다. 대가성이나 이런 거를 입증해야 뇌물수수 유죄가 나오는데 그게 안 됐을 뿐이지. 왜냐하면 그 김성태 의원 딸이 채용하는 과정을 보면 입사 지원서 제출을 안 했어요. 그리고 서류 전형에다가 인성 적성 검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채용 전형에 뒤늦게 합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성 적성 검사에서 김성태 딸이 불합격이 나왔다고. 근데 1, 2차 면접에 응시를 할 수 있었고 최종 합격까지 이어집니다. 또 실제 업무에 비해서 급여가 높다. 그것도 인정된다라고 재판부가 판결문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특혜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특혜 채용이라는 거는 인정된 겁니다. 근데 물론 특혜 여부는 이건 판결 결과, 뭐 법적 판단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뇌물수수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한 거지 특혜 채용인 건 맞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과정입니까? 문준용 특혜 채용 논란 기억 안 납니까? 문준용도 뭐 다 이거 지나가지고 쓴 거 아니냐, 원서를. 그래서 그 문준용 씨 원서에 보면은 그 사자가 써 있는데 사자가 좀 이상하게 써 있어요. 그게 보면 이제 10일 먼저 쓰고 한 획을 더 꺼서 사로 만든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문준용 씨가 이상하게 채용 원서를 냈더니 그 자리는 한 자리에 그 응시한 사람 한 명이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이상하지 않냐고. 그럼 김성태는 그때 상황이나 정황 이런 것들까지 뒷받침이 된다고.
자, 그리고 김성태가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치자. 그러면은 오히려 3심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3심에서 무죄로 털든가. 근데 3심까지 판결 안 났으니까 지켜보자. 게다가 2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그리고 3심에서 제가 봤을 때 무죄가 나와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혜 채용이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걸 지금 버티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 선대위하고 국민의힘이. 이게 조국이랑 뭐 다른데. 사모펀드 그런 것만 없을 뿐이지. 특혜 채용 문제에서 뭐가 다르냐고요. 그리고 이미 불거져 있는 문제를 처리하는 데서 뭐가 다른데 이게. 자, 여기서 끝 안 납니다. 김성태 뭐 제가 지금 방송해가지고 나중에 올렸을 때 뭐 그 사이에 엄마 뜨거라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일단 김성태 보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김성태가 문제가 아니야.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 김건희 씨입니다. 배우자. 자, 김건희 씨가 뭐가 있냐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크게 제가 봤을 땐 세 가지요. 그리고 장모 문제는 조금 떼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차피 이재명 편에서도 대장동 의혹이 법적인 배임이냐, 이재명도 법적인 배임이냐 이 문제는 안 다뤘어요. 사법적인 거 제가 아까 김성태 판결도 사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특혜 채용인 건 맞다고. 그게 죄가 안 될지라도 법적 죄가 안 될지라도 그 얘기한 거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좀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김건희가 여기 주가 조작을 하는데 쩐주였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 수사해보죠. 그리고 사모펀드 때는 진짜 수사만 하고 있는데 그 조국펀드 얘기하는 겁니다. 일명 조국펀드. 조국펀드라고 하면 또 화내려나? 조펀국드라고 할까? 그러면 조범동 펀드라고 합시다. 조범동 펀드 사건 때는 조국기 부대가 조범동 펀드라는 것부터 부인했어요. 그죠? 예, 익성 몸통론이 어쩌고 뭐 오촌족하는 먼 친척이니 어쩌고 이지랄 했다고. 자, 근데 지금 김건희 건 같은 경우는 수사 못하게 막지는 않잖아. 건의 수호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얘기하진 않겠어요. 수사해보면 나오겠죠. 김건희가 잘 모르고 그냥 투자해라 그래갖고 투자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진짜로 쩐주였는지 이 부분은 모를 일이죠. 이거 수사해보면 돼요. 그리고 유지 논문. 이거는 부실 논문 맞는 것 같고 국민대가 긁어부스럼 만들어놨는데 국민대 동문들하고 학생들이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이 조국 사태랑 뭐가 다른데? 그 결국에 이거 조사하기로 했어요. 그 내년 2월까지 넘어갑니다. 이 국민대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게 몰라요. 국민대는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후보한테는 안 좋은 일인 게 이거 빨리 조사해가지고 빨리 털었어야지. 그 논문 반납한다고 하든지 그냥 이거 학위 반납. 김건희 씨 같은 사례가 좀 많아요. 그쪽 바닥에서. 그러니까 그 대학원 이런 데가 막 전문적인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원 말고도 여러 직업적인 이유로 다니는 분들도 있잖아요. 혹은 조금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막 이제 부실 논문 쓰고 그냥 학위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고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 가천된 논문도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가천된 논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지 논문은 되게 큰 문제는 아니게 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 김건희의 허위 이력입니다. 허위 이력.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자, 2001년에 한림성심대학교 시간강사 채용에 응시를 합니다. 김건희 씨가. 이 사람이 전공이 미술이니까 미술 쪽 일을 계속 하려고 이력서에다가 서울에 있는 대도초등학교 실기강사 근무를 했다고 했는데 이거 이력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없어요. 대도초등학교에 그런 사람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일대학교에 2004년에 시간강사로 채용이 되는데 여기에 이력서에 보면 한림대학교 출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까 얘기했죠. 한림성심대학교예요. 한림성심대하고 한림대학교 어떻게 같은 학교냐고. 근데 이게 이력서에 단순 오타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한림대학교 재직증명서를 냈다고 하는데 한림대학교가 아니고 한림성심대. 그러니까 거짓말할 의도는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력서에 왜 한림대학교라고 쓰냐고. 자, 그건 그렇다 쳐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야. 서울 대도초 이력 또 씁니다. 대도초 근무한 적 없는데 서울 광남죽 이력을 쓰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일한 일이. 그리고 서울 영락고등학교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영락 여상이에요. 김건희 씨가 일한 데는. 근데 이런 식으로 서일대학교 시간강사 응모할 때에
응시할 때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허위 이력을.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7년에 수원여대 겸임교원 응시를 할 때 이때도 영락여고 미술교사 정교사라고 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락여상이고 미술교사 정교사가 아니라 강사였어요. 정교사면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교사 자격증 없는 사람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강사였습니다. 교사가 아니라 정교사라고 썼나 본데 강사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안양대학교에 2013년에서 일을 김건희 씨가 시작하는데 이때도 겸임교원 채용 때 영락고 미술교사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쁜 거. 더 나쁜 게 아니라 이거 다 나쁜 건데. 그리고 자, 마지막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2014년에 채용이 되는데 여기에 이력서에 뭐라고 쓰냐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다고 써요. 그렇지만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예요. 실제로는. 자, 경영전문대학원하고 경영학과하고 달라요. 경영학과에서 석사라는 건 진짜 그 학문적으로 석사라는 거고, 경영전문대학원이면 경영전문대학원에서 논문을 써서 어디 교수가 되거나 이렇게 채용 강사가 되거나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내가 한번 대학교 가가지고 공부 좀 해볼까? 근데 학문적으로 막 깊이 있게 들어가긴 그렇고, 그런 경우에 들어가는 게 경영전문대학원 이런 대학원이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설치되다 보니까 이화여대에서도 뭐 평생교육 뭐식인가 그거 하다가 이화여대 막 데모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백히 다른 겁니다. 경영학과에 있는 대학원을 나온 거하고 경영전문대학원에 있는 경영학과 석사, 경영전문 석사잖아요. 석사도. 경영학 석사가 아니라 경영전문 석사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될 때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하고 윤석열 간에 그 설전이 좀 오갔던 그 소재잖아요. 그때 윤석열 후보가 확실하게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다시 불거진 겁니다. 자, 이거 뭐 생각납니까, 이거? 조국 일가의 7대 허위 스펙 생각나지 않아요?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 조민 씨의 허위 스펙은 조국 정경심이 직접 문서를 위조했어요. 근데 이거는 보면은 결혼 전에 김건희 씨가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 이후도 있긴 있어요. 2014년 국민대학교 이런 경우는 결혼 이후인데, 안양대학교도 그런가? 2013년? 자, 물론 이거 뭐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위조한 건 아닙니다. 그 점에서 조국 사건하고는 다른 건데, 근데 이거 상습적이에요.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없는 이력을 넣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사문서 위조는 아닙니다. 사문서 위조는 재직증명서라든가 이런 걸 위조하면 사문서 위조가 되는데, 이력서는 자기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문서를 위조한 건 아닙니다. 이력서를 남이 쓰거나 어떤 기관에서 발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죄가 성립할까? 뭐 어떤 분은 이제 사기죄 얘기를 하던데, 일단은 사기죄가 성립되는 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사기죄는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채용을 했는데 그 채용 이후에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월급을 타갔다, 이러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답니다.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일은 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에 이르기는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남는 게 업무 방해거든요. 이 채용 업무, 대학의 채용 업무에 있어서 이력에 허위를 집어넣은 건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업무 방해가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래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다 2014년 전의 일들입니다. 그럼 딱 7년 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법적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 이후에 또 뭐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국 사태 때도 청년들이 대학가라든지 이쪽에서 촛불 들고 시위했을 때도 조국에 대해서 무슨 유죄, 법적 위반 이런 게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단국대 논문 처음에 불거졌죠. 이거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일인지 감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지만 이렇게 논문을 쓰는 거는 실력도 없으면서 대학 스펙을 위한 것이고 입시 스펙을 위한 것이고, 이건 부정이다 혹은 불공정이다, 이것만으로도 대학가에서 촛불 시위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거는? 자, 물론 이거 그거 아니냐, 배우자의 문제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장모하고 배우자 좀 다른 게, 장모가 뭐 영장모 이런 거 없잖아. 영장모 이러면서 막 대통령 장모가 활동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장모는 그분 유죄 나오면 감옥 갈 수 있잖아요. 감옥 한번 들어갔다 지금 보석으로 나왔죠. 그러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장모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 법적 유죄 무죄를 떠나서 골치 아픈 사람인데 깜빵에 들어가 있으면 통제가 될 거 아니냐. 국민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는 어떡할 거냐고. 배우자는 영부인인데 그냥 숨어 있을 거냐고요. 숨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럼 국민들이 이거 찝찝하게 생각한다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입장을 밝힐 거냐라는 거거든요. 자, 도이치모터스는 수사를 해보면 되는 거고, 유지 논문 또 국민대에서 조사를 해보면 돼요. 근데 허위 이력은, 자, 두 개 중에 하나야. 여기 뭐 반박할 게 있으면 반박을 하던가, 아니면 사과하던가예요. 뭐 하고 있냐고, 윤석열 후보가. 이거 마치 조국이 법무부 장관 처음 시작할 때쯤 그때 모습 아닙니까? 현재 윤석열의 모습은? 왜 그 생각을 못하죠? 조국에 맞서 싸운 사람들은 다 조국과 다른 사람들인가? 조국보다 낫다는 보장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짓이 조국이랑 똑같은데 뭐. 김건희 씨가 단발로 자르고 등판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 문제 정리 안 하면 못합니다. 어떻게 정리할지는 모르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 엎질러진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력서에 거짓말을 써가지고 취업을 했잖아요. 이거 취업비리잖아. 입시 비리하고 취업 비리하고 뭐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거 대볼 필요 있습니까? 조국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마치 20점 받은 사람보다는 40점 받은 사람이 낫다라고 하는 건데, 둘 다 낙제야. 40점도 낙제라고. 자, 김건희 씨가 그랬다 치고,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러고 다닌 줄 모르고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를 좋아했고, 혹은 알면서도 좋아했어. 그래서 결혼했어요. 뭐 그것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대통령 후보라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됩니다. 며칠이 지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대통령 후보전에서 딴 문제 좀 묻힌다 싶으니까 이러는 모양인데, 이거 본격적으로 가면 문제 바로 불거집니다 이거. 문준용 특혜 의혹은 어쨌든 간에 뭐 증거가 좀 부족하거나 이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방어를 해가지고 선거 때 악재가 안 된 건데, 근데 그때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쳤다고요. 문준용 특혜 의혹 없었으면 청년층에서 표 좀 더 나왔을걸, 문재인 후보가? 근데 어쨌든 그때는 박근혜 탄핵 선거고 이러니까 워낙에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문준용 씨 문제 정도는 별로 화두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못 넘어가요. 허위 이력 문제는 못 넘어간다고. 그럼 이재명 후보 쪽에 김혜경 씨라든지 이쪽은 이런 거 있냐고. 김혜경 씨는 글쎄 그 김건희 씨처럼 막 직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런, 아마 전업주부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기회조차도 없었다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없잖아, 그런 문제는. 자, 그리고 뭐 이재명의 문제하고 비교할 걸 떠나서 지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조국 시즌2 됩니다. 이거 웃긴 게, 민주당은 이런 말 못하지. 조국 시즌2 된다는 말 못하지, 민주당은. 민주당도 꼬라지 우습게 됐지만 민주당은 민주당일 뿐이고 국민들은 국민들이 또 있다고.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미 이거 허위 이력은 대응을 침묵으로 한 경우고, 이미 나쁜 대응을 한 경우가 고발사주 의혹입니다. 고발사주 의혹,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헛소리 삑삑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뉴스버스가 최초에 보도한 그 내용은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자, 내가 사실로 드러난 거 얘기해 줄게. 손준성에서 김웅으로 고발장이 넘어간 건 사실이라고. 그리고 이 고발장을 포함한 자료, 이것의 최초 전송자는 손준성입니다. 손준성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게, 내가 누구한테 그걸 받았는데 적절치 않다 싶으면 반송하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반송해 준 것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디지털 시대에 무슨 반송이 있어요? 에? 디지털 시대에 무슨 반송이 있냐고. 파일을 받았잖아요? 내 폰에 저장됐잖아요? 그럼 반송이 어디 있는데? 그럼 삭제를 했어야지. 아, 저 이거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삭제를 해야죠. 근데 뭔 반송이야.
에? 저장됐거나 저장된 거는 다시 삭제를 하는데 그 삭제한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찍혀 있다고. 이거는 손준성, 그러니까 고발장을 누가 썼는지는 특정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고발장을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달한 게 중요한 겁니다. 고발장을 썼는데 전달이 안 됐어. 그러면 없는 일이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고발장이 전달이 됐어요. 고발장만 전달됐느냐? 일반인들은 뽑아볼 수 없는 판결문 자료까지 뽑혀가지고 전달이 됐다고. 이거 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법 위반 아니야? 그리고 아니 위반이 아니라 치더라도 비윤리적인 거죠. 그럼 고발장 누가 썼는지 못 밝혔으니까 그 다음부터 쓰고 난 다음에 일은 다 없는 겁니까? 바보 아니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자, 손준성이 전송을 해가지고 몰라요. 그 사이의 과정은 다 알 수 없지만 결국에 그 제보자인 조성은이라는 사람에게 도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조성은에게 도달한 걸 보면 손준성 보냄이라고 찍혀 있는데 다 메시지까지 다 찍혀 있어요. 뭐 파일이라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메시지라든지 텍스트 파일 긁어붙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찍혀 있어. 손준성 보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사건의 시발점은 몰라도 손준성이 그걸 최초로 텔레그램 상으로 전송한 사람은 맞다고. 손준성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반박 논리를 냈는데 반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그 다음에 김웅이 조성은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 내용 다 들으셨죠? 많이들. 졸라 구체적이야 작전이. 서울 남부지검으로 가서 내자 했다가 대검으로 가서 내자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뭐죠? 누가 갈 거냐. 그리고 자기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간 것처럼 되니까 안 된다. 요거는 해석의 여지가 좀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하고 모의를 한 것인데 그걸 들키기 싫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이 끼진 않았는데 누가 봐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건지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의 개입 여부를 떠나서 김웅이 구체적으로 모의를 한 건 사실이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건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데 고발장을 그러면 왜 대신 접수하라고 사주하냐 이런 식으로 이게 상식적 의문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웅과 조성은의 통화 녹취를 보면 들으면 알지. 이 본질은 고발장을 대신 접수하는 게 아니고 정치 플레이와 언론 플레이를 검찰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에다가 그것을 맡긴 겁니다. 이건 고발사주라는 말로 부족하고 검당유착 의혹이라고, 검정유착 의혹이라고. 고발장 접수를 사주한 게 아니라 언론 플레이와 정치 플레이를 맡긴 거라고요. 윤석열이 개입했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증거 없어요.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봐도. 윤석열 어차피 법적으로 무죄고 심지어 기소도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자, 윤석열 뭐라 그랬습니까? 준비를 하려면 잘 좀 하라면서 공작이라고 했어요. 이 공작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제보자, 언론, 뉴스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보자와 뉴스버스가 공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공작의 배후에 조성은과 친분이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다. 증거 있냐고. 증거, 자기도 증거 대야지 그럼. 이상한 것이 내가 윤석열이고 내가 결백해요. 뭐 고발 사준이 뭐니 이거 처음 들어봤어. 그러면 정상적인 반응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나는 손준성에게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다. 손준성하고 이 사람들 그럴 사람들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조사를 해보자. 내가 더 궁금하다. 이렇게 나왔어야죠.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저쪽이 공작을 펴고 있는 거다. 대뜸 그렇게 나옵니다. 대뜸. 뭐예요 이게. 두 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원래 습성이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진짜 찔려서 그렇거나 후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닐 거예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차피 증거 없잖아. 증거도 없고. 그럼 첫 번째라는 거 아닙니까? 습성이 그렇다는 거. 이게 뭐하고 비슷하죠? 예? 조국 수사 시작 때 민주당하고 뭐라 그랬죠?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이라고. 똑같은 거 아니고. 자, 실수였다고 칩시다. 그렇게 얘기한 게.
그럼 사과해야지. 자,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윤석열이 제보자와 뉴스버스에게 사과하는 것이냐. 그리고 윤석열 본인 입으로 국민의힘 면접 때 진중권 씨한테 얘기했어요. 검사 한 명이라도 나오면 도의적으로 사과하겠다. 자기가 벌인 짓은 아니기 때문에 사퇴하거나 이럴 이유는 없고, 대신에 검사 하나라도 나오면 도의적 사과하겠다 그랬어요. 손준성 나왔잖아. 손준성만 나온 게 아닙니다. 손준성이 그 2020년 4월 3일에 고발장 등 자료를 전달을 하는데, 그게 김웅에게 직접 갔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거쳐서 김웅에게 갔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김웅을 거쳤고 조성은까지는 갔어요, 최소한. 예. 여기서 손준성 드러났고, 손준성뿐만 아니라 그날 그 고발장 등 자료에 들어가 있는 판결문도 검색이 돼서 검사들하고 검찰 관계자들이 검색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뽑아가지고 고발장 자료에 들어간 겁니다. 정황상. 자, 뭡니까 그러면? 검찰 관계자들이 연루된 거예요. 한 명이 연루된 게 아니라. 자, 윤석열 지금 사과 안 하고 있습니다. 사과 안 하고 있어요. 당연하게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손준성 보냄이라고 찍힌 그 자료에 대해서도 괴문서라고 표현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괴문서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사과 안 합니다. 가만 보니까 사과 잘 안 해. 전두환 발언도 그렇고. 그리고 라임 수사 때도 라임 때 이거 정권과의 유착 이런 것들 분명히 제대로 수사할 필요가 있었죠.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진 게 있어요. 중간에. 기억하시죠? 검사 술접대 사건입니다. 그 검사들이 술접대를 받고 진짜로 라임 김봉현을 봐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술접대 자체가 부적합하고 그 공직 윤리를 어긴 거였죠. 그 받은 것 자체가. 그때 윤석열이 뭐 사과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안 했습니다. 자기가 안 했으면 사과 안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다 해놓고 안 했어요. 이번에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넘어갈 태세야. 아니 진짜 웃긴 게 제보자를 공격해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합니까? 조국 사태 때 최성해 총장 공격한 거랑 뭐가 다르냐고. 윤석열 지지자들 일부가, 다는 아니겠죠, 극성 지지자들이, 대깨윤들이 조성은을 공격하는 게 조국기 부대가 최성해 공격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리고 조국기 부대가 사모펀드 논란 때 익성 몸통이다고 얘기했죠. 윤석열이 국정원 사주라고, 제보 사주라고 얘기한 거, 남 탓하는 거, 남의 공작이다라고 하는 거, 뭐가 다르냐고. 자, 그리고 또 똑같은 거. 조국기 부대가 조범동 있죠? 조범동은 남이다, 뭐 조국이랑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슬슬 옹호를 해요. 뭐 조범동이 아니고 익성의 몸통이라는 이런 식으로. 이건 뭐죠? 요번에도 비슷한 게 윤석열하고 손준성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대깨윤들이 손준성은 추미애 라인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손준성이 무죄로 털고 나올 수도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대깨윤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뭐지? 이것도 비슷한 게 이재명, 유동규랑 비슷해요. 이재명은 유동규 내 측근 아니다, 이러고 나가면서도 유동규가 배임에 걸릴 수 있는 소지는 없애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유동규와 윤석열, 손준성의 관계 비슷합니다. 평행이론이야. 조국 사태, 대장동 의혹, 소위 고발사주 의혹. 평행이론입니다. 평행이론. 이거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윤석열이 조국 수사하고 문재인 정권 쳤다고 해서 그보다 더 낫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이 그럼 국정원 댓글 수사했다고 지금 박근혜를 극복하는 행보를 하고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권보다 낫다는 보장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닮았는데. 구색 맞추기, 남 탓하기, 내로남불. 뭐가 다릅니까? 자,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쪽에 나쁘다고 해서 그 반대편에 힘을 실어주는 게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점을 극복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쪽을 극복할 수 있는 데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윤석열 지금까지 보여준 정치 입문하고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를 봤을 때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나 조국기 부대나 이쪽보다 낫다는 보장이 뭐가 있습니까? 요새 또 대장동 의혹의 부실 수사, 그 부산저축은행 문제 또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길어서 이건 뺍니다. 어차피 내가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사법 리스크 쪽을 많이 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대응도 보면은 뭐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요. 계속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조국 사태 때도 그랬잖아요. 계속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기레기들 하면서 검찰발 기사하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툭하면 거짓말하고 중간중간 불쑥 튀어나오는 거짓말들, 나중에 다 조국 거짓말한 거 확인됐죠. 윤석열도 지금 대충 맞거나 침묵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글쎄요, 옛날부터 반민주당도 아니었을 텐데 윤석열은, 사실 윤석열의 인생에 걸어온 길을 보면 뭐 굳이 정치적으로 되게 보수도 아니고 뭐 진보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 반문의 아이콘이 되면서 확 돕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보다 더 국민의힘 같은 행보를 하게 되어서 2030 세대 입장에서는 홍준표보다 더 오른쪽이거나 혹은 뭐 좌우 이걸 떠나서 옛날 사람 같은, 홍준표보다 나이도 어린데 그렇게 비춰지고 만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단순한 외형적 이미지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오히려 깊이 들여다볼수록 민주당 혹은 옛날 국민의힘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권보다 낫다라고 하는 신호 없고 오히려 거꾸로 또 조국 사태를 보는 듯한 조국 대자비만 남았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진짜 대선 후보 2명이 이렇다고 하는 걸 짚고 나니까 마음이 무겁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편, 윤석열 편 다 준비했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새 멤버가 다 돌아오는 그 에피소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수라 발발 타.